도연 라디오 수면제 책방. 좋은 책을 라디오 사연처럼 편안하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희열의 밤을 걷는 밤, 나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과 그리고 작사가로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죠.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 두 권의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달밤을 흥얼거리면서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걷기가 참 좋아서 궁도 있고 그리고 돌담길도 있어서 이렇게 혼자 고즈넉하게 걷다 보면 머릿속에 잡념과 상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거치고 나면 함께 달밤을 산책을 해보시지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사가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작곡가는 어떤 글을 썼을까? 얼마나 감성적인 이야기들로 책을 채웠을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을 걷는 밤. 프롤로그. 언젠가는 사라질 풍경이라면. 생각이 많을 때면 주로 산책을 한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특히 밤에 걷는 걸 좋아한다. 내가 좀 더 나다워질 수 있고 때로는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있는 비밀스럽고도 반짝반짝한 시간. 한낮의 풍경이 선명하고 쨍한 사진 같다면 밤의 거리는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아웃포커싱된 사진을 보는 느낌이다. 몰랐던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시야는 흐릿한데 감각은 한층 예민하게 깨어난다. 바람이, 나무와 꽃이, 공기의 질감이 거리마다 새롭게 말을 걸어온다. 밤을 걷는 밤을 촬영하며 다녀간 모든 동네가 특별했지만 첫 번째 산책지인 청운 효자동을 걷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태어나고 20몇 해를 살았던 곳인데다 딱히 변한 것도 없는데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참 많이 보였다. 골목을 산책한다는 건 세월의 두께를 헤아리는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며 달라진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정릉을 걸으며 여기가 배밭이었어, 여기는 능금밭이었어 하는 말씀을 듣는데 쉬 믿기지 않아 여기가 하고 되물었던 기억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풍경도 누군가에게는 거짓말 같은 풍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풍경을 부지런히 찰칵 기억 속에 사진으로 찍어두면 어떨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손 꼭 붙잡고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저장해 둔다면. 혼자 나서는 산책길이라면 연주곡과 함께하는 걸 추천한다. 페퍼톤스의 롱웨이와 윤석철 트리오의 2019 서울은 내가 산책할 때 자주 듣던 노래다. 노랫말이 텅 빈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그 안에 가사를 쓰는 건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이 두 곡을 배경 삼아 책을 지도 삼아 어딘가를 걷는다면 산책을 나설 때와는 또 다른 마침표가 일상에 툭 찍힐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그저 조금 앞서 걸어가는 안내자일 뿐. 산책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읽어주시길. 내가 걸었던 길 위에 더 많은 사람의 온기와 추억과 행복이 가득 적히길 소망한다. 유희열. 마음과 기억의 시차를 맞추는 시간. 종로구 청운 효자동. 이곳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토이로 활동하며 음악을 처음 시작한 곳도 여기다.
내 마음속에서는 늘 변함없는 행정구역, 내 동네. 어딘가에 밤을 걷기로 한다면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곳부터 걷고 싶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것도 한밤에 이토록 훌쩍. 가벼운 옷차림과 발걸음으로 한낮의 풍경이 짙은 어둠에 녹아드는 이 시간이 이곳에서만큼은 그리 낯설지 않다. 친구들이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고 소년 유희열이 혼자서 자주 서성이던 밤이기 때문이다. 대로를 걸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낮게 들어선 집들. 그 골목을 덩그러니 밝히는 가로등. 여전히 내 마음속 행정구역 그대로다. 여기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친구가 살던 옛집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나도 여기에 돌아와 서 있는데 함께 뛰놀던 친구들만 없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도 뛰어놀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아무개야 밥 먹어라. 담장 너머로 목청껏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면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 혼자 이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꼭 이맘때쯤, 그때로 치면 통행금지 시각이 아슬아슬할 때야 돌아오셨다. 어릴 때는 그게 퍽 속상하고 서러웠는데 어른이 돼서 이 골목에 서 있자니 그게 사무치게 그리운 기억이다. 추억 속의 골목을 빠져나와 최규식 정부관 동상에 서 있는 곳을 향해 걸어본다. 이 길은 온통 아카시 나무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다. 아카시 꽃이 하얗게 송이송이 만발하면 그 꽃 내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꽃은 진작에 져버렸지만 기억 속 그 황홀한 향기에 파묻힌 채 최규식 정무관 동상 앞에 잠시 앉아본다. 변하지 않아 참 고마운 동네에서 천천히 마음과 기억의 시차가 좁혀져 간다. 잠옷 차림 그대로 산책 나온 모녀의 뒷모습 위로 퇴근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떠올랐다. 동상 맞은편으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어릴 적 어머니가 일 나갔다 돌아오시던 정류장이다. 밤이 되면 나는 저 팻말 주위를 한참 서성이며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다.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다. 마중 나온 나를 발견하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환히 웃으셨고 그 웃음이 온 우주를 밝혔다. 몇 대의 버스가 스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밤으로 더욱 짙게 그늘을 들이운 녹음 사이 처음 걸어보는 오솔길로 창의문까지 올라갔다가 윤동주 문학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이 동네에 살 때는 없었던 곳이다. 풀벌레 소리, 밤의 소리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귓가에 선명해진다. 작은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밤을 쩌렁쩌렁 울린다. 내쳐 걸으면 시인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어귀에 다다른다. 언덕 이름이 너무나 시적이어서 따라가려다가 황급히 돌아서고 말았다. 벤치마다 연인들이 데이트 중이다. 그러고 보니 이 밤길, 막 시작한 연인이 걷기에 너무 좋은 산책길이다. 청운 효자동에서 같은 보폭으로 걸으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길가 어느 맥주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신 뒤에 이곳 인왕산 산책로로 넘어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다.
나무가 우거져 제법 어둑한 길을 지날 때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손을 찾게 될지 모른다. 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덤이다. 흙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저 멀리 짙은 나뭇가지 사이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어른거린다. 홀린 듯 빛에 이끌려 다가가니 누군가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광경이 펼쳐진다. 아, 이 야경은 정말이지 덤일 수 없다.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은 취소한다.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이곳의 이름은 무무대. 아름다움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게 사라진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순간만 제외하고.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받는다면 멋지고 비싼 반지 따위 없어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토록 고요하고 화려한 순간은.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인들의 언어는 파동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 결국 이들이 인간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의 언어, 아니 소통이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감정이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글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같은 언어를 서로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던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지금보다 덜 세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인간의 감정은 훨씬 개인의 고유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골라서 소통하고 있다. 수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구구단을 멜로디로 외운 다음 법칙을 이해하듯 우리는 어느새 너무 당연해진 언어를 통해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사고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조차 우리는 정해진 언어 속에 갇혀서 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정작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는 소홀하니 마음이 통하는 대화라는 것은 그토록 귀하다. 인간의 언어는 파동이 아닌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이는 타인만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내 삶의 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만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이 책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좀 더 견고한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라디오 레코드 파티에는 김이나의 반편지의 오프닝 글을 담당했던 이세별 작가의 글도 일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작사가 김이나. 주파수가 맞으려면 박자를 맞춰가야 해. From the radio. 웨이브라는 의미에는 파동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가
쪼개어 들어가다 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 파동이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을 쟤랑 나랑 코드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파동의 만남이고 그 파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과 긴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언어들, 나를 숨쉬게 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탄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 사랑은 좋아함에서 짝퉁으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브러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사노바가 아니라면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 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 때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실망.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서로를 실망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막 시작했을 즈음 무심결에 했던 말이다. 이세별 작가가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SNS 계정에 글귀로 남겼는데 내가 앞으로 청취자들과 꽤나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라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사회성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아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달처럼 존재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단면을 보여줄 줄 안다는 말이다. 한 끗 차이의 예의, 사교성, 가식을 넘나드는 기술이겠다. 나는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다. 그래서 안다. 한눈에 그래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인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큼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그런 이들은 불편하거나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초면에 오히려 광대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완벽히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는 완벽하다. 잘난 부분 딱 그만큼의 못난 부분을 갖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다. 비틀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이 있다. 모나게 튀어나온 못된 심술도 있고 그 반대편에 튀어나온 만큼 쑥 패여서 무언가를 담아내는 포용력이 있다. 대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있는 형태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민함과 섬세함, 둔함과 털털함처럼. 어디에나 맞는 만능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이 당연한 사실을 쌓여만 가는 사회성 때문에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단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종종 실망이라는 걸 한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 오해, 편견쯤 되겠다. 둘 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 두 감정이 교차 반복되다가 찾아온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구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란거리자.
밤을 걷는 밤. 프롤로그. 언젠가는 사라질 풍경이라면. 생각이 많을 때면 주로 산책을 한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특히 밤에 걷는 걸 좋아한다. 내가 좀 더 나다워질 수 있고 때로는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있는 비밀스럽고도 반짝반짝한 시간. 한낮의 풍경이 선명하고 쨍한 사진 같다면 밤의 거리는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아웃포커싱된 사진을 보는 느낌이다. 몰랐던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시야는 흐릿한데 감각은 한층 예민하게 깨어난다. 바람이, 나무와 꽃이, 공기의 질감이 거리마다 새롭게 말을 걸어온다. 밤을 걷는 밤을 촬영하며 다녀간 모든 동네가 특별했지만 첫 번째 산책지인 청운 효자동을 걷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태어나고 20몇 해를 살았던 곳인데다 딱히 변한 것도 없는데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참 많이 보였다. 골목을 산책한다는 건 세월의 두께를 헤아리는 동시에 나이를 먹어가며 달라진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일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정릉을 걸으며 여기가 배밭이었어, 여기는 능금밭이었어 하는 말씀을 듣는데 쉬 믿기지 않아 여기가 하고 되물었던 기억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풍경도 누군가에게는 거짓말 같은 풍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풍경을 부지런히 찰칵 기억 속에 사진으로 찍어두면 어떨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손 꼭 붙잡고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저장해 둔다면. 혼자 나서는 산책길이라면 연주곡과 함께하는 걸 추천한다. 페퍼톤스의 롱웨이와 윤석철 트리오의 2019 서울은 내가 산책할 때 자주 듣던 노래다. 노랫말이 텅 빈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그 안에 가사를 쓰는 건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이 두 곡을 배경 삼아 책을 지도 삼아 어딘가를 걷는다면 산책을 나설 때와는 또 다른 마침표가 일상에 툭 찍힐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그저 조금 앞서 걸어가는 안내자일 뿐. 산책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읽어주시길. 내가 걸었던 길 위에 더 많은 사람의 온기와 추억과 행복이 가득 적히길 소망한다. 유희열. 마음과 기억에 시차를 맞추는 시간. 종로구 청운 효자동. 이곳은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토이로 활동하며 음악을 처음 시작한 곳도 여기다. 내 마음속에서는 늘 변함없는 행정구역, 내 동네. 어딘가에 밤을 걷기로 한다면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곳부터 걷고 싶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것도 한밤에 이토록 훌쩍. 가벼운 옷차림과 발걸음으로 한낮의 풍경이 짙은 어둠에 녹아드는 이 시간이 이곳에서만큼은 그리 낯설지 않다. 친구들이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고 소년 유희열이 혼자서 자주 서성이던 밤이기 때문이다. 대로를 걸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을 들어서면 양쪽으로 낮게 들어선 집들. 그 골목을 덩그러니 밝히는 가로등. 여전히 내 마음속 행정구역 그대로다. 여기는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친구가 살던 옛집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나도 여기에 돌아와 서 있는데 함께 뛰놀던 친구들만 없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도 뛰어놀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아무개야 밥 먹어라.
담장 너머로 목청껏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면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 혼자 이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꼭 이맘때쯤, 그때로 치면 통행금지 시각이 아슬아슬할 때야 돌아오셨다. 어릴 때는 그게 퍽 속상하고 서러웠는데 어른이 돼서 이 골목에 서 있자니 그게 사무치게 그리운 기억이다. 추억 속의 골목을 빠져나와 최규식 정부관 동상에 서 있는 곳을 향해 걸어본다. 이 길은 온통 아카시 나무뿐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다. 아카시 꽃이 하얗게 송이송이 만발하면 그 꽃 내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꽃은 진작에 져버렸지만 기억 속 그 황홀한 향기에 파묻힌 채 최규식 정무관 동상 앞에 잠시 앉아본다. 변하지 않아 참 고마운 동네에서 천천히 마음과 기억의 시차가 좁혀져 간다. 잠옷 차림 그대로 산책 나온 모녀의 뒷모습 위로 퇴근하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얼굴이 오버랩되어 떠올랐다. 동상 맞은편으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어릴 적 어머니가 일 나갔다 돌아오시던 정류장이다. 밤이 되면 나는 저 팻말 주위를 한참 서성이며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다.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목을 길게 빼고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다. 마중 나온 나를 발견하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환히 웃으셨고 그 웃음이 온 우주를 밝혔다. 몇 대의 버스가 스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밤으로 더욱 짙게 그늘을 들이운 녹음 사이 처음 걸어보는 오솔길로 창의문까지 올라갔다가 윤동주 문학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이 동네에 살 때는 없었던 곳이다. 풀벌레 소리, 밤의 소리다. 밤이 깊어질수록 한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귓가에 선명해진다. 작은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밤을 쩌렁쩌렁 울린다. 내쳐 걸으면 시인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어귀에 다다른다. 언덕 이름이 너무나 시적이어서 따라가려다가 황급히 돌아서고 말았다. 벤치마다 연인들이 데이트 중이다. 그러고 보니 이 밤길, 막 시작한 연인이 걷기에 너무 좋은 산책길이다. 청운 효자동에서 같은 보폭으로 걸으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길가 어느 맥주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신 뒤에 이곳 인왕산 산책로로 넘어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다. 나무가 우거져 제법 어둑한 길을 지날 때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손을 찾게 될지 모른다. 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덤이다. 흙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저 멀리 짙은 나뭇가지 사이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어른거린다. 홀린 듯 빛에 이끌려 다가가니 누군가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광경이 펼쳐진다. 아, 이 야경은 정말이지 덤일 수 없다. 앞에서 내가 했던 말은 취소한다. 서울의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이곳의 이름은 무무대. 아름다움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무대에 올라서면 모든 게 사라진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순간만 제외하고. 이곳에서 사랑을 고백받는다면 멋지고 비싼 반지 따위 없어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토록 고요하고 화려한 순간은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인들의 언어는 파동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 결국 이들이 인간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의 언어, 아니 소통이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감정이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글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같은 언어를 서로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던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지금보다 덜 세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인간의 감정은 훨씬 개인의 고유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골라서 소통하고 있다. 수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구구단을 멜로디로 외운 다음 법칙을 이해하듯 우리는 어느새 너무 당연해진 언어를 통해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사고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조차 우리는 정해진 언어 속에 갇혀서 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정작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는 소홀하니 마음이 통하는 대화라는 것은 그토록 귀하다. 인간의 언어는 파동이 아닌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이는 타인만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내 삶의 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만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이 책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좀 더 견고한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라디오 레코드 파티에는 김이나의 반편지의 오프닝 글을 담당했던 이세별 작가의 글도 일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작사가 김이나. 주파수가 맞으려면 박자를 맞춰가야 해. From the radio. 웨이브라는 의미에는 파동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가 쪼개어 들어가다 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 파동이겠구나. 그래서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을 쟤랑 나랑 코드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파동의 만남이고 그 파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과 긴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언어들, 나를 숨쉬게 하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탄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틈으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브러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사노바가 아니라면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 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 때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실망.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서로를 실망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막 시작했을 즈음 무심결에 했던 말이다. 이세별 작가가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SNS 계정에 글귀로 남겼는데 내가 앞으로 청취자들과 꽤나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라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사회성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아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달처럼 존재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단면을 보여줄 줄 안다는 말이다. 한 끗 차이의 예의, 사교성, 가식을 넘나드는 기술이겠다. 나는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다. 그래서 안다. 한눈에 그래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인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큼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그런 이들은 불편하거나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초면에 오히려 광대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완벽히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는 완벽하다. 잘난 부분 딱 그만큼의 못난 부분을 갖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다. 비틀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이 있다. 모나게 튀어나온 못된 심술도 있고 그 반대편에 튀어나온 만큼 쑥 패여서 무언가를 담아내는 포용력이 있다.
대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 있는 형태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민함과 섬세함, 둔함과 털털함처럼 어디에나 맞는 만능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이 당연한 사실을 쌓여만 가는 사회성 때문에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단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종종 실망이라는 걸 한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 오해, 편견쯤 되겠다. 둘 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 두 감정이 교차 반복되다가 찾아온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구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란거리자.